김현정의 뉴스 쇼. 점입 가경, 갈수록 태산, 이런 걸 보고 하는 말일까요?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례가 정말 끝을 모르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어제 공개된 그 영상 보셨습니까?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갑질 동영상.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서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호텔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거칠게 밀치고 화를 못 이겨서 서류 뭉치를 뺏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행위. 제가 앞에서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영화도 이렇게 찍으면 너무 과해서 촌스럽다는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갑질이란 용어가 대한민국의 독특한 문화라고 외신의 보도까지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대한항공 총수 일가. 이제는 이런 후진적인 경영 문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 말고요. 경영 전반을 쇄신할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를 바라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정상회담 오늘 첫 리허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화요일, 이제 사흘 전이네요. 네. 오늘 그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오늘 두 정상의 동선, 또 진행 순서, 가구와 각종 집기의 배치 등 당일 전체 일정 그대로 예행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예. 또 내일은 북측 선발대와 합동 리허설을 진행을 하고요. 모레는 문재인 대통령 공식 수행원 모두가 참여하는 리허설이 예정돼 있기도 하고요. 예. 세부 일정도 거의 합의된 상태인데 남북 정상은 27일 오전 처음 만난 뒤에 남측의 공식 환영식에 이어서 정상회담 그리고 환영 만찬을 이어나가기로 했죠. 특히 김정은 위원장을 취재할 때 남측 기자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판문각 앞까지 다가가는 취재, 그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 그 전후를 다 생생하게 중계하겠다, 세계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정상회담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남북이 서로에게 향했던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습니다. 예. 이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온 대상이죠. 그 확성기로 그러니까 우리 걸그룹들 노래도 들려주고 뭐 이랬던 거죠? 네, 이를테면 심리전 차원인데 예. 남측이 선제적으로 중단을 했고요. 그러자 북측도 남쪽을 향한 확성기 방송을 단계적으로 끄고 있다고 하네요. 예, 그래요. 확성기 방송. 이번에는 어떻게 아예 중단이 될지 이것도 지켜볼 포인트예요. 예, 일단은 껐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 뭔가요? 네, 갑질일가. 이번에는 폭행 동영상입니다. 제가 앞에서 좀 울분을 토했어요. 화면이 워낙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명희 씨로 추정된 제보자가 이명희 씨라고 한 그 인물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이 공개된 동영상인 부인 이명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예. 그 여성이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를 잡아 끌고 밀치는가 하면은 또 다른 작업자가 갖고 있던 설계 도면 뭉치들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 몇 사람이 폭언폭행을 당하고요. 또 더 많은 이들이 그 장면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네요. 예. 영상 제보자는 당시가 2014년 5월이고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 공사장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예. 경찰은 딸 조현미 씨의 물벼락 갑질, 또 총수 일가의 밀수 탈세와 함께 이명희 씨의 폭행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청소 노동자들의 제보가 하나 나왔었잖아요. 네. 대한항공 청소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로 기내 청소를 해왔다. 뭐 우리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승객들이 그걸로 닦인 객실에서 여객기 내에서 여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2부에 그 청소를 하셨던 분을 직접 연결합니다.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어디 닦았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가죠. 네, 6월 개헌 사실상 무산입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함께하자는 방안 결국은 무산이 확정된 겁니까? 네, 사실상 그러네요. 그렇죠. 이거를 위해서는 어제 자정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에서 개정됐어야 하거든요. 선결 조건이었어요. 네. 근데 국회 공전 속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6월 개헌 불발되게 됐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정된 상황에 당분간은 청와대가 개헌에 몰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청와대는 오늘 6월 개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짧게 볼까요?
네, 분풀이로 끓인 농약 고등어탕입니다. 어제 이것도 떠들썩했어요. 농약 고등어탕. 그러니까 마을 축제에서 주민들이 함께 먹으려고 끓인 그 고등어탕에 누가 농약을 넣은 거예요. 예, 지난 20일 경북 포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예. 이게 30명이 먹을 수 있는 고등어탕을 조리 중이었는데 거기 농약을 탔다는 겁니다. 다행히 한 주민이 이상한 냄새를 맡고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고요. 먹지는 않았어요. 네, 다행히. 다행히. 예. 용의자는 60대 전직 부녀 회장으로 드러났는데 주민들이 그 축제에 자기를 부르지 않아서 분풀이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네요. 아이고, 예. 농약 사이다 사건 저 생각나고요. 예, 그 사건도 기억나네요. 농약 막걸리도 있었던가요? 예, 이 사건도 생각나고.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마을 공동체가 이제는 시골마저도 무너져 내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씁쓸합니다. 여기까지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야3당 지도부는 드루킹 김모 씨 사건에 대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습니다.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으로 망언이라고 규정합니다. 예, 국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국회 밖 장외 공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장내로 들어오기 위해서 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바로 일명 드루킹 논란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이렇게 야3당이 드루킹 사건을 특검으로 가자, 국정조사하자라는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일단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본회의로 가는 건데요.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죠.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특검의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답변 듣기 전에 민주평화당 얘기 먼저 듣고 가죠. 사실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공조하는 건 그렇게 크게 놀랍지 않은데 민주평화당은 사실 두 당하고는 그동안 거리를 둬왔었거든요. 어떻게 이번에는 공조하기로 한 건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합니다. 이용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입니다. 정의당은 함께 안 가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공동 발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조만간 정의당도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하고는 그럼 이번에는 사전 협의 안 하신 채 어제 야3당 공조에 동의하신 거예요? 사전 협의까지는 없지만은 정의당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확인을 했고요. 예. 일단 그 상태에서 특검법 발의에 정의당이 현재로서 동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을 받았고 향후 입장이 정해지면 입장이 변경될 때 동참할 수 있을 거다는 그런 뜻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원내 교섭단체를 같이 꾸린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하고 싶으셨을 텐데 이번에는 정의당 기다릴 수 없다. 우리 먼저 가겠다라고 하고 어제 발의까지 하게 된 그야말로 속전속결 이렇게 급박하다고 보신 이유는 뭡니까? 이번 주에 있을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오전에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에 무쟁정을 하자는 입장을 전했기 때문에 특검 발의 전국이 조속히 마무리 지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러한 법안을 빨리 있는 그대로 발의를 하자는 취지로 조속히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정상회담이 금요일이잖아요, 이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수목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민주당이 바로 동의해가지고 무정쟁 남북 정상회담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예. 이 만약에 이 특검법을 발의하느냐 마느냐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언론상이라든지 논쟁들이 오고 하게 되면은 발의하느냐 마느냐 갖고 그렇죠. 그런 정쟁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걸 예. 발의해놓고 나서 이미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에서도 여당이 민주당이 동의하면 받겠다 수용하겠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 선에만 있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빨리 서둘러서 어제 말 나온 김에 법안까지 제출까지 해버렸다 이 말씀. 이미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법안에 관련된 법안도 하나 제출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왜 이 드루킹 사건 지금 경찰이 수사 한창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언론상으로 이번 수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불과 10일 전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번 수사가 사실상 진행된 것은 불과 무려 40일 전입니다. 40일 전. 40일 전인데 그동안의 수사의 경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검찰 송치된 이후에 구속 기소에 임박한 시점쯤에 이 사건이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경찰의 수사들이 너무나 부실하고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지 않았나. 즉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매우 훼손됐기 때문에 경찰 수사만을 지켜보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런 입장에서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특정인이라 하면 김경수 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수 의원을 포함해서 당시 민주당에 있었던 대선 지도부 예. 내지는 선대위 관계자들도 같이 관련돼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거죠. 근데 경찰이 수사 못했다. 이거 맞습니다. 지금 경찰이 수사 잘해왔고 잘할 거다라고 뭐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건 맞는데 다만 정의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경찰 수사 다음에 검찰이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경찰 수사도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이용주 의원님도 뭐 검찰 출신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특검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검찰은 보통 더 바싹 긴장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지켜보고 그래도 못 믿어오면 그때 특검 얘기하는 게 맞지. 검찰 수사 가기도 전에 특검 얘기하는 게 이게 옳은 순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뭐 그런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예. 특검 우리가 지금 상설 특검법에 나와 있는 특검의 필요성이 나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사건 관련자 중에 권력에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에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예.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수사하자는 게 특검법의 원래 취지입니다. 권력자에 대해 칼을 제대로 들이댈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다 의심스럽단 말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경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법률 사실이란지 그게 뭐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복심이라고 지칭을 받고 있고 특히 현재 경남도지사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출신의 광역단체 후보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던 경찰 수사 그리고 이번 드루킹 수사 관련해서도 검찰이 보여준 태도 역시 믿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민주당의 말은 검찰 수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여기 하나 반론이고 또 하나 반론은 뭐냐면 남북 정상회담 이번 주 하고 나면 북미 정상회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이렇게 줄줄이 펼쳐지는데 특검 열리면 정치 공방 오가고 정치권은 그쪽에 온통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국익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특검을 먼저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특검이 이제 이번 주에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정해 특검을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특검의 임명 절차를 거쳐서 특검 수사에 가능한 것은 빨라야 20일 정도 더 늦으면 한 달 이후에나 특검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법안이 통과가 되면 내일부터 수사가 진행돼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도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거라고 생각지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그런 취지로 생각했다면은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가 왜 특검 수사를 촉구를 하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여당이 동의하면 특검을 하겠다 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취지로 한다면은 특검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호도책으로 이 미방책으로 이렇게 이봉책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촉구를 했으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김경수 의원 본인도 특검 수사가 논의가 되자 본인이 직접 나와 특검 수사 받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의 대상자가 특검의 필요성을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조차도 그리고 청와대조차도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나 확인한 결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 필요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당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동의해오면 받아들이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선언했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건 또 그런 문제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북미회담 종전 얘기 이런 것까지 쭉 나오는 이 마당에 드루킹 특검이 먼저 가는 게 중요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셔서요.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특검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 앞에 김기식 문제도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김기식 문제로 가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드루킹은 드루킹이고 한반도는 한반도다. 한반도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이게 드루킹 사건이 진행된다고 해서 진행이 중단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가자.
이 말씀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검 법안 통과되려면 법사위 통과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면은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본회의로? 실제로 못 갑니다. 못 가죠. 실제로 못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민주당의 특검법 수용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라라고 바짝 입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특검뿐만 아니라 국회 여러 가지 뭐 방송법이든지 특감법이든지 추경 문제 여러 가지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도 특검 수용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된다. 그게 국회 정상화의 지름길이다.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이용주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 부대표 먼저 만났습니다. 야3당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여당 입장 확인하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야3당의 특검 법안 발의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 특검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당의 기류입니다. 확실하게 확정은 아직 안 난 건가요? 사실 어제 의총에서는 지도부한테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도부 결정은 안 난 건가요? 이 특검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지난주 말부터 쭉 논의를 해왔던 사안이고요. 대체로 지도부의 의견은 아직은 이 논의를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경찰의 수사를 봐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선 검찰 수사 후 특검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된 거군요. 경찰이죠. 경찰, 검찰. 검경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선 검경? 현재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 들으셨겠지만 다른 사건도 아니고 안 이거는 들었어요. 네. 안 들으셨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럼 이용주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 경찰이 수사를 지금 40일 동안 해왔다. 근데 봐라. 부실 수사인 거 허술한 것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권력자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야 되는 이런 수사라면 경찰한테 더 맡기는 것보다 특검으로 가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털고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게 지금 야3당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래된 논리인데요. 경찰이 뭐 부실 수사, 저희들은 부실 수사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찰 지금 서울청의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수사입니다만 수사 기밀 정보가 특정 언론과 유착돼서 누설이 되고 유출이 되고 그것이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에 의한 대대적인 정치적 공세로 이어지는 이 국면을 오히려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금 현재 경찰의 수사를 평을 해볼 때 전체적으로는 수사를 제대로 한번 잘 해보자라는 그러한 기류가 경찰의 어떤 조직 명운과 관련해서 있는데 일부에서는 수사 기밀이 유출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뭐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는 그리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공식적인 계통인 검찰에 의한 수사가 저희들은 바람직한 수사의 방식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느릅나무 출판사 절도 사건 때문이에요. 지난주 토요일에 48살 A씨를 구속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혐의는 뭐냐면 드루킹 출판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양주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이 된 건데 이 남성이 경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느릅나무 출판사에 3번을 침입했는데 처음 침입했을 때는 TV조선 기자와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같이 들어간 TV조선 기자가 실제로 있고 이 TV조선 기자가 태블릿 PC하고 USB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미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찰이 핵심 장소를 얼마나 허술하게 뒀으면 아무나 막 들어가서 물건을 3번씩이나 가지고 나오고 USB를 가지고 나오고 태블릿 PC를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수사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져야 되는데요. 오히려 저희 민주당 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수사 부실 그것은 뭐 전체적인 나중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평가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 이 드루킹 사건이 보도되는 과정에 TV조선과 아까 제가 말한 사이버 수사대 일부 어떤 요원들의 유착에 의하지 않고서는 밝혀질 수 없는 내용들이 TV조선에 밝혀졌고 그것이 김경수 의원으로 특정되고 자유한국당의 야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이어졌고 급기야는 드럼나무 출판사의 TV조선 기자 수습 기자가 들어가서 태블릿 PC와 USB를 가지고 나온 무단 침입과 절취 사건에 연루됐다라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특히 자유한국당의 박성준 의원이 TV조선과 자유한국당이 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말까지 종합을 해보면 오히려 이 사건은 일종의 수사 유도 사건 아닌가. 특정 언론에 뭔가를 흘리고 특정 언론이 그것을 받아서 일종의 무슨 대선에 대규모 무슨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하고 그렇게 수사를 유도하는 그런 것이 오히려 저는 더 심각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전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느릅나무 출판사를 제대로 관리 못한 건 그러니까 부실하게 관리한 건 관리 못한 문제대로 두고 그렇다고 해서 TV조선 기자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절도를 하고 뭐 그 수사 상황을 흘리고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별개로 봐야 된다. 심각하게 보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대단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털고 가자. 그렇게 당당하고 대선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특검으로 좀 더 간단하게 털고 가면 될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막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적어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국정농단을 딛고 국가를 정상화하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지금 국민적인 여망하에 지금 탄생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지켜볼 겁니다. 또 이 수사의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하는지를 또 역시 국민들은 지켜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든지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수사 지휘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스럽다면 철저하게 수사 지휘나 보고를 배제하는 특임검사 형태 이런 형태 또 그 규모를 넓힌 어제 보니까 김동철 대표는 특임검사는 규모가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규모가 큰 어떤 특임검사의 형태로 정말 제대로 경찰이 수사하는지 검찰이 수사하는지를 한번 시험 삼아 볼 필요도 있다. 무조건 이것을 특검으로 가자는 논리는 전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야당이 이것을 드루킹의 어떤 댓글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 부분을 엄정하게 취급하는 차원에서 특검을 얘기한다면 한번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대선에 불법적인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통성을 정당성을 직접적으로 검열하기 시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라는 얘기죠. 털고 가자는 것은 무조건 동의인데 일단 순서대로 좀 가자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데 뭔가 미심쩍은 일이 생긴다 싶으면 그때는 특임검사, 특별검사 다 수용할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지만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개선의 공식적인 수사 경로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입장 확인하죠. 박범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수석 대변인까지 입장 확인해봤습니다. 청취자 김형수님, 선거에 이 드루킹 사건을 악용하려고 특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야삼당 비판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최현우님은 차라리 특검 시원하게 해버리죠. 이런 주장도 들어옵니다. 행간은 안 하는 건가요? 조민정님, 행간 합니다. 입으로 가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이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 동영상이 어젯밤 보도가 됐습니다.
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라고 쳐도 너무 과하다란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충격적인 영상이었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가 다르게 이 갑질 동영상들이 나오는 가운데 대한항공 기내를 청소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우린 지금까지 발암물질로 청소를 해왔다. 이걸 알려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오늘 그 청소 노동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죠. 뉴스닥도 있는 날입니다. 박용진 전효월 두 패널은 어떤 사람들을 상한가 하한가로 결정을 해왔을지 정상회담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어서요. 상한가 하한가가 더 주목이 되네요. 만나보죠. 청취자 2679님이 김현정의 뉴스쇼 방송대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청취자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이 문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사실은 어제 쑥스러워서 방송 중에 말씀 안 드리고 방송 끝나자마자 시상식 가서 상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그 대한민국 소리문화유산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희 PD들이 정말 열심히 해외까지 취재해서 우리의 소리문화유산들을 담아서 보내드렸던 그 작품이 어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의 작품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쑥스러워도 또 이렇게 청취자들께 날릴 건 알려야죠. 청취자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거니까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2부 출발하죠. 김성환의 행간 오늘도 빠지면 섭섭하죠. 이분이. 김성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2부 오늘 첫 순서로 괜찮습니까? 괜찮은데 왜 상 얘기는 안 하셨어요, 저한테? 저희가요. 아니 상을 받아도 이렇게 막 좀 떠들썩하게 이렇게 하는 편이 아니어서 조용히 다녀왔는데 청취자들이 왜 얘기 안 하냐고 그러셔가지고. 아니요, 전 그 학창 시절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우리는 개근상만 받아도 굉장히 상 하나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우등상 받는 친구들은 우등상 하나 더 받았다고 그래서 뭐 자랑도 안 하는 거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전혀 아니고. 늘 상 많이 받는다고. 이렇게 방송대상 같은 걸 얘기 안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요. 정말 영광스럽고요.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는 거는 저는 이건 처음 받아봤어요. 저 네. 상을 솔직히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항상 징계만 받다가 상을 주시니까 얼떨떨하고 더 좋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밥 한번 사십시오. 사겠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빨리 가야 돼요. 네. 요즘 한반도 정세가 멀미가 날 정도로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변화의 움직임에도 꼼짝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4월 임시국회. 문을 연 지 벌써 22일째를 맞고 있지만 정치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4월 임시국회 여야 공방 속에서 사라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일주일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자 중재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결국 안 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단과 같이 만나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드루킹 특검 도입하자 안 된다. 여야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후에 특검 도입을 논의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거부를 했고요. 그 대신에 특임 검사를 통해서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자 역제안을 했는데 이번엔 또 야삼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이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게 지난 3일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방송법 처리 문제로 파행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문제로 또 여야가 대치했죠. 김 원장이 사퇴하니까 이제 문을 여는가 보다 했더니 드루킹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또 터졌어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가 반복되고 국회는 계속 지금 헛바퀴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민생 법안들 다 어떻게 하느냐. 참 걱정스럽습니다. 4월 임시국회 공전 속에서 사라지는 거 3가지 보자는 말씀이죠. 네. 첫 번째는 뭡니까? 벌써 답을 말해주셔가지고 갑자기 김이 빠졌어요. 뭐예요? 제 이름도 불려보지 못한 민생 법안들입니다. 법안. 그러니까요. 4월 국회 파행으로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뭘까요? 당연히 개헌이겠죠. 아니 처음부터 소리나 요란하지나 말지.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하다가 날 세운 줄 모르고 그냥 개헌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외에도 사장될 처지인 민생법안 수두룩합니다. 이 뭐가 있는지 그냥 제가 한번 쭉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이름이나 좀 불러주세요. 진짜. 네네. 제가 법안이면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이름 부르는 순간 꽃이 될지도 몰라요. 이름 불러주세요. 고용절벽이다. 청년 일자리 대란이다 걱정하고 있는데 4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이낙연 총리가 시정연설조차 지금 못한 상황이고요. 일자리 추경.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미세먼지. 예.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 꺼내보지도 못했습니다. 미세먼지 법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노동현장의 최대 관심사거든요.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권은 사실상 손 놓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들이 상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상가 임대차법, 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안이라고도 하죠. 예. 이름 한번 제대로 불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참다 못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요. 민생 법안 좀 제발 처리해 주십시오. 국회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참 그러네요. 예. 지금 이게 참 안개 속에 보이는 건 드루킹만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 이게 깝깝한 상황인데 4월 국회 공방 속에서 공전 속에서 사라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선거 이변이다입니다. 선거 이변이요? 우리 권투 경기 왜 봅니까? 권투요? 예, 도전자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보기 위해서. 그렇죠. 때로는 신인이 챔피언 막 통쾌하게 그냥 KO 시켜버리는 거. 그런 이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권투가 재밌는 거거든요. 예. 선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신인도 등장하고 당내 경선에서 거물급 정치인 한번 확 누르는 이변도 나오고 그래야 유권자들이 관심도 갖고 선거 열기에도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야 흥행을 해요 사실은. 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떻습니까? 이변이 하나도 없어요. 자유한국당은 정치 신인을 찾아보기조차도 어렵습니다. 김문수, 남경필, 이인재, 김태호, 유정복, 서병수 다 들어본 정치인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돌려막기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민주당 당내 경선도 신걷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원순, 이재명, 박남춘 다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 나타났겠습니까? 왜 이변은 나타나지 않는가? 왜입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대형 이슈가 있죠. 예. 그거는 뭐 거의 상수나 다름이 없고요. 예. 이런 마당에 국회까지 정치 공방으로 날 세웠습니다. 여야가 기싸움하고 대통령 갖고 기싸움하니까 지방선거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까 그 말씀은 다른 것에만 너무 집중을 하니까 다른 논란에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얼굴을 돌려버리고 아예 관심 안 가져버리니까 경선들까지도 싱거워진다. 그렇죠. 뭐 이렇게 연결. 원래 그냥 지지율이 있었던 사람이 그냥 지지율대로 그냥 받아서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가 들어갈 틈이 없다 한마디로. 네. 도전자들이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전부 다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것도 말 되네요. 이대로 그냥 가잖아요. 지방선거 흥미가 있을까요? 흥미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 뻔한 결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어찌 보면 야당한테도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예. 뻔한 결과, 뻔한 사람이 된다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만.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숨은 보석들이 나타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사라진다면 그거는 국민으로서 손실이죠. 정치라는 게 역동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역동성 없이 그냥 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러면 정치가 싱거워지잖아요. 국민이 손해인 거예요. 그럼 국가 손해인 거고. 맞아요. 마지막 사라진 건 뭡니까? 마지막으로 사라진 건 이명박 이름 석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러고 보니까 지금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지금 아니 구속 기소 됐어요. 준비 중인가요? 독방에 몰면서 재판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도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요. 뉴스에서 쏙 들어갔네요. 네. 전직 대통령이에요. 3월 22일 구속됐거든요. 지금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구속된 지. 그러네요. 근데 이전 대통령 얘기가 없어요. 좋아할까요? 섭섭해할까요? 제가 볼 땐 섭섭해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본인이 구속된 부분에 대해서 입장문 내놨잖아요. 이거 정치 보복이다. 보수여 결집하라.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 없고 언론에서도 다뤄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거는 뭐 근데 다른 상황이었어도 크게 국민들이 크게 귀를 기울였을 것 같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렇지는 않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관심도 가져주고 좀 사회적으로 여론도 좀 일어나고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나와줘야 이전 대통령이 뭔가 희망을 갖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섭섭할 것이다. 너무 묻혀서. 뭐 이쨌거나 저쨌거나 4월 임시국회 폐회일이 5월 1일이거든요.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별 기대지는 하지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밥값하는 모습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일주일이지만 뭔가 좀. 근데 지금 사실은 어렵다고 하신 이유가 우리 앞에 일부에 들었잖아요. 특검하고 이 국회를 연동시켰기 때문에 국회 개회를 결국은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더 걱정돼요.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그냥 딱 합의하고 한 2, 3일 사이에 제대로 법안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막 방방 두드리는 모습 볼까 봐 그게 오히려 더 걱정됩니다.
여기까지 보죠.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 얼마 전에 자기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폭언을 하는 음성이 공개가 됐었죠. 일단 이명희 씨의 그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예, 나가라고 외치는 이 여성. 이 여성이 바로 이명희 씨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는요, 이명희 씨가 인천 하얏트 호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음성은 없고 화면만 있어서 지금 저희가 들려드릴 수는 없는데요. 제보자에 따르면 이명희 씨를 몰라보고 한 직원이 할머니라고 불렀답니다. 그러자 격분을 해서 그 여성 직원을 폭행하고 그걸 말리는 직원의 서류 뭉치를 뺏어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런 장면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이게 현실인가 영화인가 참 기막히고 충격적이었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는요. 대한항공 청소노동자들의 제보도 화제였습니다. 여객기의 객실을 닦는데 1급 발암물질이 들어간 청소약품으로 그동안 객실 청소를 해왔다. 장갑도 끼지 않고 무방비로 사용해왔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오늘 이 얘기 좀 들어보죠. 한국공항 비정규직 지부장이세요. 김태일 지부장 연결을 해보죠.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청소 그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근무를 5년 동안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러니까 네네. 기내 청소 이런 걸 다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기내 청소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로 청소를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가 그 발암물질 청소는 템프와 CH2200으로 식탁을 닦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약품 템프하고 CH2200이라는 걸로 비행기 좌석에서 우리가 내려가지고 먹는 그 식탁, 식판, 플라스틱 그걸 네네. 닦아왔다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템프, CH2200 이런 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데요?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물질이라는 그 자료에 의하면요. 예. 그 콜트라고 하는 거는 그 1급 발암물질이고요. 그거는 유럽에서도 쓰지 않고 근데 그게 저희가 쓰고 있는 템프라는 거에 함량이 50에서 60%입니다. 반절이 넘는다는 얘기죠. 템프라는 약품에 쿼츠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게 1급 발암물질로 유럽연합에서 정한 거예요. 예,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아예 금지입니까? 네네. 허허. 그리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썼던 거고 그 100이라는 숫자로 따져보면 50에서 60%가 예. 그 폐암을 일으키는 결정형 실리카, 결정형 유리 규산입니다. 연마 작업할 때 쓰는 거. 예. 그걸로 식탁을 닦았다는 거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반복 유산과 불임의 원인으로 지목이 돼서 아예 네, 유럽연합에서는 사용 금지된 것들이 들어있는 약품으로 식판을 닦았다. 예. 그걸로 식탁 닦으면 잘 닦여요? 예, 연마제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치약 보면은 저 연마제가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예 긁어내는 듯한. 예, 갈아내는 거. 갈아내는. 예. 예. 그럼 볼펜 자국 이런 거 안 지워지는 것도 예, 그걸로 볼펜 하면 자국. 예.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음식 떨어지면 그냥 주워 먹고 뭐 손으로 그냥 쓱쓱쓱 만지고 빵 뜯어 먹고 이랬던 거예요? 예, 맞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그거 그렇게 위험한 성분인지 아셨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 대한항공만 알았겠죠. 언제부터 썼습니까? 이게 10년 넘었습니다. 쓰기 시작한 거는 저 들어오기 전부터 썼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여태 모르고 쓰다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게시판에 저희들이 이제 그 회사에 게시물들을 붙이는데요. 예. 그 뭐 겹겹이 막 쌓여 있는 데서 궁금해하기 시작됐어요. 이 회사가 도대체 뭘 속이고 있을까? 예. 그래서 맨 뒷부분을 보니까 그 시정명령서라는 게 뒤에 딱 붙어 있더라고요. 지부장님이 발견하셨어요? 예,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맨 밑에 있는 시정명령서란 걸 뜯어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던가요? CH2200을 예. 교육을 하고 그 위험하다는 문구를 그 쓰는 스프레이에다 모두 붙이게 해라.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가 나갔다는 시정명령서예요. 지금 쓰고 있는 그 약품 그거 위험하니까
위험하다는 거 표시해야 되는데 안 해서 과태료가 나간다. 시정해라 이런 명령서. 예, 맞습니다. 근데 그 명령서는 와 있는데 시정은 안 된 상태였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원들한테 물어봤죠. 혹시 이 쓰고 있는 화학약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였냐 했더니 예. 아무도 그 약품이 뭐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보호장구를 차고 일하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호장구 안 차고 일하면 그럼 그냥 맨손으로 일하는 분들도 계셨단 얘기예요? 예, 맨손으로 일해서 손 까지고 뭐 이래도 그냥 장갑도 못 끼게 일을 시킨 거죠. 아니 장갑을 못 끼게 하다니요? 장갑을 끼고 일하면 미끄러지고 그 아까 얘기하는 식탁 같은 게 잘 닦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자들이 그거를 장갑을 못 끼게 하고 일을 시킨답니다. 아니 장갑도 이렇게 착 달라붙는 장갑 끼면은 둔하지 않은데 그런 거 안 준 거예요? 그거는 지급도 안 해줍니다. 야, 아니 그래서 그거 쓰다가 지금 뭐 뭔가 병을 얻으셨다든지 뭔가 증상이 나타난 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5명 정도가 이제 암으로 퇴사를 했어요. 자기가 암 걸렸다. 환자 처리도 안 되고. 근데 그거야 뭐 때문에 그런지 저희도 원인은 모르죠. 다만 5명이 이렇게 1년 안에 다 퇴사를 암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물질이 아닐까 해서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그 조사를 해달라. 비행기 유해물질을 조사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5명이 암으로 퇴사하셨어요? 제가 조사한 거로는 지금 1년 안에 5명이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5명이 퇴사한 걸로 직원들한테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1년. 그러니까 뭐 우리 지부장님이 그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그 이상으로는 못 하셨겠지만 조사해보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질병을 얻었었는지 알 수 없고 그 질병이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인과관계도 지금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상황. 예, 맞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성분들은 유럽연합에서는 아예 사용 금지 물질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느슨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니고 국제선 비행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 이걸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왔다는 건 이건 참 후진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 제기를 구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 시정명령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한 후에는 좀 회사의 태도가 변했나요? 예, 지금은 현재 그 물질을 전혀 못 쓰게 저희가 막고 있어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빈으로 청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된 건가요? 아니죠. 저희가 그 과거에 그 유해 물질을 어떻게 써왔고 어디를 닦았고 그다음에 그 유해 물질이 비행기 밀폐된 공간에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야 저희 그 승무원과 작업자들과 승객들의 안전이 그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 물질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를 좀 해달라. 예. 그동안 얼마 동안 쓰였고 얼마나 쓰였고 지금 잔류된 건 없는지 이런 상태에 대한 조사도 좀 있어야겠다. 그 발암물질로 하루에 몇 번씩 청소하신 거예요? 하루 종일한 겁니다. 아침부터 출근하면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그분들은 그거를 스프레이와 그 템포라는 걸 갖고 다닙니다. 가방에. 그렇죠. 비행기가 계속 들어오고 나가고 하니까 계속 그 일만 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하는 겁니다. 예. 아유, 이거 참 노동자들도 걱정이고 승객들도 걱정이고 그런데 기내 청소를 하시는 분이 그 비즈니스석 손님이 버리고 간 화장품 샘플을 가지고 나왔다가 해고당한 일이 있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들은 그 비즈니스석 그다음에 이코노미석을 청소를 하시는 분인데 청소하다 보면 손님들이 버리고 간 그런 그 화장품 샘플이나 증정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나가다가 검색대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 조그마한 화장품 비즈니스석에서 나눠주잖아요. 핸드크림 뭐 이런 거. 네네. 그거 한 번 쓰고 그냥 버리고 간 걸. 네네.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가 그거를 이거 버리고 간 거다 해가지고서 아깝다 해서 가지고 나오셨군요. 그렇죠. 그러고 나가다 걸린 거죠. 몇 개를 주워서 갖고 나가다. 걸리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검색대에서 확인하겠죠. 이게 뭐 어떤 제품인지 면제품인지 아닌지를요. 버리고 간 쓰레기로 판정이 돼서 그 관세청에서 폐기 처분하니 앞으로 갖고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걸 회사에서는 해고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공항에서는 이거는 절도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회사에선 해고. 네. 아니 물론 아무리 손님이 버리고 간 걸로 보이더라도 그걸 직원이 취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죠? 하지만 지금 대한항공 사주 일가는 온갖 명품들을 편법으로 밀수해온 정황이 막 드러나고 있어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한 번 쓰고 버린 화장품 샘플 아깝다고 가지고 나왔다고 그걸로 해고? 네. 야,
그 엄격함을 본인들한테 좀 들이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 이런 모습 보시면서 직원들은 참 여러 가지 수근수근 하시겠어요. 수근수근하지만 대항할 길이 없어요. 반대로 대항하면 무조건 다 해고 처리됩니다. 저는 특수지역이라. 그렇군요. 예. 이게 뭐 양파 껍질 까듯이 그냥 까도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놀라는 것도 지칠 지경인데 끝으로 뭐 국민들께라든지 혹은 이 사주 일가에게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유해 물질이라든지 노동자들이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주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제는 그 100대 기업인 그 몇천 사람들의 행복보다 우리 4,500만의 노동자들이 행복한 나라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노동 현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대한항공 기내 청소 일을 한 5년 동안 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한국공항 비정규직 지부의 지부장하고 계시는 김태일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이걸 문제 없다고 그랬다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유선님 그리고 감동욱님 외에 많은 분들은 다른 항공사도 조사해 주세요. 예, 이게 진짜 쓱쓱쓱 닦기만 하면 볼펜까지도 지워질 정도로 강력한 약품이라면 다른 항공사에서도 쓸 가능성은 없는지 좀 조사해 달라 이러셨고요. 대한항공 이명희 씨,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영상을 전재현 씨는 보셨네요. 아니 그 폭행의 원인이 이명희 씨를 못 알아보고 할머니라고 불러서였다니 진짜 삼류 영화보다 못하네요. 이런 문자가 여기서 제 웃음은 기막힌 웃음입니다. 예, 오늘 뉴스닥 일단 두 분 인사 나누고 얘기 더 이어가 보죠. 오늘 뉴스닥 두 패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전유옥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으셨어요? 아까 그 영상 소리하고 동영상 어떠셨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조폭 패밀리다. 이거는 글쎄요.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할머니라고 부른 게 잘못이다. 아줌마라고 불렀으면 저렇게 화를 안 냈을 거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줌마라고 불렀어도 저렇게 화를 냈을 것 같고. 아가씨는 괜찮았을까요? 아가씨.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판타지 막장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진짜 놀랍다. 아무리 그래도 물론 딸도 보고 첫째 딸, 막내 딸 다 봤지만은 그래도 놀랍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조연아 씨 땅콩회항 사건이 났을 때 그 집안에서 조연아가 그래도 제일 멀쩡하다는 그런 시중의 얘기가 있었어요. 소문이 살짝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되나 그랬는데 그 말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게 점점 확인이 돼서 맞아요. 이건 슬픈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대한민국의 기업들 되게 훌륭해요. 국제적인 경쟁력도 있고요. 재벌이라고 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재벌 대기업 이 잘 나가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으려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재벌 대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오너 리스크다. 오너 리스크. 재벌 총수 일가가 바로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인식하고요.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막장 드라마처럼 하는 재벌 총수 일가도 있지만 은근히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분들도 많고요. 드러내놓고는 아니어도 네. 은근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의 기업 경영 능력을 전혀 확인된 적이 없는데 그저 할아버지하고 DNA 구조가 같고 아버지하고 DNA 구조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벌 3세 4세들이 이렇게 재벌 대기업들을 운영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예의 바르다고 해도. 그럼요. 예의 바르다고 해도 위험한. 예의 바르게 뇌물 갖다 주고 예의 바르게 정경유착하고 이런 사람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의 바르게 폭행하기도 하고 예의 바르게 노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들. 이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될 위험 요소다. 청취자 양승성님은 정말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본받는다는 얘기가 딱 맞다. 정말 맞아요. 이번 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모든 들었어요. 부모가 아마 내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봤을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자식들이 저렇게 된다면. 그러니까요. 지금 문자가 막 쏟아지는 와중인데 알겠습니다. 저 하나 또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상한가 가고 싶은 게
지금 경찰이 이 일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건 밀수 혐의입니다. 예. 그리고 뭐 관세 포탈, 밀수 2혐의인데 화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비행기 부품을 수입하는 그 화물칸에다가 자기들의 명품을 넣어가지고 들여왔다는 거죠, 지금. 의심되는 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대한항공이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했겠지만 다른 특권층들, 사회 특권층들은 혹시 이 밀수로부터 자유로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급진 밀수 작전이 어떤 거냐면요. 예. 밀수라기보다는 고급진 돈 세탁. 해외 그 지사, 예. 그다음에 법인들을 통해서 돈 세탁하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그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들이 하는 걸 보면 아주 거칠고 둔탁해요. 예. 이 양반들이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수사 당국이 들어가면 그냥 잡힙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확인됐었던 한남동 일가의 재벌 총수들의 예. 그 집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이렇게 떠넘겼거든요. 맞아요. 우리 저 한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은 그냥 그 칼 호텔 짓는 데다가 자기 집안에 이탈리아 그 저기 욕조 타일 이런 거 갖다 바르는 거를 그 회사 호텔 짓는 데다 갖다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다르게 또 했어서 수사를 더 깊이 들어가고 광범위하게 들어가야 됐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그래요. 비일비재구나. 그리고 더 은밀하게 진행하고 더 치밀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는 뭐 짐작 가능합니다. 김현정 앵커가 이제 물어보신 그 밀수, 그다음에 탈세,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국회의원 때도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질문 굉장히 빨리 나오고 뭐 이렇게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반인 국회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밀수범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기 많은 때문에 분들이 물어보고 싶으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근데 국회의원들은 사실은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을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명품을 살 이렇게 그 기력이 없고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사진 못하지만 그래도 구경은 했어요. 이제 면세점 같은데. 근데 구경하는 거야 돈 들어. 뭐. 근데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뭐 이런 이제 여자들 심리도 있고. 근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어디 가서 구경만 해도 사진 찍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가 마음을 먹으면은 거의 짐을 그렇게 세밀하게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렇게 이제 뭐 VIP들이 이렇게 따로 오는 게 있다. 이건 국회의원 말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의 VIP 얘기. 통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밀수의 그 혐의가 이제 소문이 들었던 이제 정치인도 있었고 났던 정치인도 있고 그다음에 탈세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알카포네가 그렇게 많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결국 걸린 거는 탈세로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갔다가 알카포네 가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탈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엄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세금은 뭐냐? 나눔입니다. 맞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나눠서 괜히 자선사업 요란하게 할 것 없이 세금만 따박따박 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탈세 문제는 이번에 엄중히 다루기를 자, 하여튼 두 분하고 얘기 시작하면 지금 상한가 하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10분 갔어요. 이 두 분과 함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이번 주는 상한가부터 들어가 볼까요? 박용진 의원님. 네, 저는 대북 확성기를 상한가로 확성기가 오늘 상한가. 전효옥 작가님. 저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이제 뽑혔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후보네요. 이재명 후보. 우선 박 의원님. 네. 대북 확성기를 남과 북이 다 끄기로 어제 약속했잖아요. 예. 그러면 확성기 입장에서는 하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자기 역할을 다한 존재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꼭 필요 없는데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병원, 그다음에 군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감옥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은 거죠. 아프지 그러니까 않으면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어서 자기 존재를 다한 병원이 사라졌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없어서 잡아가둘 감옥도 필요 없어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전쟁 위험이 없어서 군대도 필요 없어서 사라졌다. 이거 가장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었는데 이제 사라지는 거죠. 대북 확성기가 이른바 우리와 북과 사이에서 이 체제 갈등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고요. 맞아요. 지난번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는 설치하고 괜찮을 때는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한반도에 봄만 가득하고 꽃길만 가득하고 대북 확성기는 돌아오지 말고 수명을 다한 우리 이장님들의 확성기 그걸로 대체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라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각 이제 시골로 가서 예. 거기서 네 몫을 다해라. 그럼요. 대북 예. 확성기야 돌아오지 말아라. 제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예, 예. 정말 좋은 성과 나고요. 그 연이은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 영구적 평화를 좀 심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북 확성기는 네 역할 다 했으니까 상한가. 예, 네, 아유 작가님. 시인 같지 않아요? 오늘 박용진 의원님이.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미투. 네. 확성기 상한가. 뭐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네, 시인 같다는데 미투. 예, 맞습니다. 대북 확성기. 전희옥 작가님이 이재명 후보를 상한가로. 네. 당연히 지금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 상한가 맞네요. 상한가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선 흥행을 걱정했죠. 너무나 뻔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질 않는다 이 정도였는데 네. 경기지사 경선의 경우는 네. 경선 흥행이 아니라 경선 혈전이었어요. 아, 맞아요. 누굽니까? 치열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로 부리는 전해철 후보가 이제 나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좋은 소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일단 해경궁 김씨 사건이라든가 예. 또 두 번째 이제 김사랑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이동영 씨하고 권순욱 씨하고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이제 썰전을 벌였어요. 팟캐스트 대첩이 벌어졌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작은 것부터 굉장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경선까지는 전해철이 휘몰아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50%의 당원 투표는 전해철 후보가 엄청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사이에도 나왔는데 예. 거의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딱 평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이제 정치인이 갖고 있는 굉장한 생존 능력, 특히 극한 상황에서도 예. 생존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러니까 독을 품고 있는 보고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독을 품은 네. 보고다. 그런데 보고는 어떤 음식이냐. 아니, 저는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을 보거에 비유한 거 처음 들었는데. 그래요? 전 작가님이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시군요. 근데 이 보고 복요리라는 게 일본에서는 어떠냐면은 이 남녀가 복요리를 먹고 있다 이러면은 아, 저 남녀는 지금 막 사귀려고 하고 그래요? 그래요? 남자가 여자한테 엄청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 왜요? 너무 비싼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보고는 이 준비된 그 면허를 가진 조리사만이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을 품고 있는 보고는 좀 무섭긴 하지만 독을 딱 제거한 보고라는 거는 굉장한 궁극의 최상의 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한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결선 투표까지는 안 왔는데 지금도 앙금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이재명보다는 차라리 남경필을 뽑자. 이런 게 온라인에서도 나올 정도라고. 아, 민주당원인데. 그렇죠. 나는 차라리 남경필 후보를 뽑겠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앙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과연 이것을 이제 또 이재명 이 선수가 후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관전 제가 포인트. 흥미진진하고 대단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죠. 물론 경쟁력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전해철 의원을 봤거든요. 만나셨어요. 네, 이제 본인도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전 작가님이 말씀하신 이런 앙금이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큰 헛부집을 하나 빌려서 양쪽에 열렬 지지자들 다 모아놓고 한번 이렇게 털어야 되겠다. 아, 그런 얘기 전해철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시장이 한 게 아니라? 예, 전해철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상태가 너무 깊어서 걱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저런 우려를 다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의 전 작가님은
원사이드에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 당원 투표에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문제를 전해철 의원도 우려를 하시고 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도 우려를 하셔서 이런 해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우리 전해철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서 축하한다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잘 이끌어보자. 그리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복무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뭐 주변에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원들이 이거 걱정은 안 해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해경군 김씨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에서 이재명 시장이 본선에 오른 게 아니라 경선에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은 안 하세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선수 선발해서 이제 가고 있는 마당이니까 우리 당 안에서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전해철 의원의 굿 아이디어. 호프집, 회동, 뭐 이렇게 그 살풀이 이런 걸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호프집 살풀이 그거 하면은 그럼 남경필 후보하고 만났을 때 이때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전 작가님은 제가 보기에는 뭐 남경필 후보는 쉽게 이길 거라고 봐요. 쉽게 이길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제 남경필 후보로서는 굉장히 좋은 상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요? 왜냐하면은 네거티브로 이제 선거를 치르지 않고 말하자면 정책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뭐 이렇게 뭐 주고받으면은 더 복잡한 그 후보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양쪽이 다 복잡해서 네. 아니 뭐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그 민주당 경선을 이 결선까지 안 갔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저희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이제 여러 토론 프로에서 봤는데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극해요. 그 표현들이 격렬한 사람이 사이다로 별명이 원래 사이다라기보다는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보면 좀 데일 것 같은 뜨거운 사이다. 맞아요. 뜨거운 사이다예요. 그랬는데 또 하나는 보면은 그분의 이제 일생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서전을 읽어 보면은 나라면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 11살의 노동자로 몰려가지고 공장에서 정말 맞아가면서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굉장히 그런 점에서 감동을 했어요. 약간 팬 같은 느낌. 아니 절대로 팬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런 제 타입은 아니지 스타일은. 우리 손사래를 치어가면서까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결선까지 안 가는가? 그거는 이재명 시장의 실적에 대해서 목마른 유권자들의 그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알아. 그렇지만은 좀 일 좀 확실하게 할 후보가 필요해. 그걸 밀어준 거 아니냐. 지사가 필요해.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그 갈증. 이게 이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지자체장 후보 중에 민주당 대선 주자급이 여럿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 그렇죠. 이번에 당선되면 지사 후보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당선되면 대선 주자급으로 훅 뛰는 거 맞죠? 김경수 의원도. 그런데 이제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과 또 많은 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그 대선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 다 갖추고 있고요. 게다가 이 대선 주자가 꼭 거쳐야 된다고 하는 이 담금질. 지금 당금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김경수 의원은 제가 볼 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작은 부스러기 뭐 하나만 나타나도 막 대서특필이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남 선거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금질이 우리 그 김경수 의원을 강철로 만들어낼 거다. 이 당금질은 지금 이재명 시장도 만만치 않고 이미 다 당했잖아요. 대선 주자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누구지 하는 사람들이 대선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적어도 9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정도는 안 된다. 박원순과 이재명이겠죠. 뭐. 그래요. 지금 뭐. 모든 언론에 김경수 이름이 최고 유명하지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인지도로 붙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경남지사에서 이제 성공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간단치 않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기요, 일단 제가 아까 하한가를 두 분이 뭐 골라오셨나 보니까 한 분이 김경수 의원을 하한가로 골라오셨던데. 저예요. 당연히 전효옥 작가시겠죠. 전효옥 작가님 하한가. 박용진 의원님 하한가 누굽니까? 저는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두 분 다 드루킹 사건이군요. 그렇죠. 그 연관이군요. 자, 그럼 요 하한가로 가보겠습니다.
김경수 의원 얘기 나온 김에 네. 전 작가님은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선거판 어떻게 보세요? 경남지사 선거판. 제가 경남 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전전당에서 알던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바람이 약간씩 미풍이라도 솔솔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썰렁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역전 정말 극한의 선수가 이재명이라면 선거에 또 선수가 김태호예요. 이분은 간단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나선 그렇죠. 김태호 전 지사. 아줌에 올드보이와 심더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데 손을 턱 잡으면서 그렇죠. 시장통에 가서. 예. 그리고 아재 응? 지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올드보이라고 카대요. 뭐 이러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데요. 굉장히 넉살 좋은 스타일이시군요. 그분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굉장히 넉살이 좋고 그다음에 선거나 바닥을 훑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 네. 지금 미풍이 솔솔 불고 있대요. 김태호 네. 풍이. 그러니까 그게 그쪽 얘기니까 우리가 뭐 100% 신뢰할 수는 그쵸, 없겠으나. 그 당 얘기니까. 그러나 이번에 나온 조사를 보면 굉장히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박용진 의원님. 지금 당 안에서 느끼는 위기감 같은 건 어때요? 전에 비하면 드루킹 사건 있기 전에 비하면 참 큰일이죠. 그러나 원래 경남과 부산 PK 지역이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김경수 후보를 투입하면 김경수 의원을 투입하면 필승 카드다 이게 아니었어요. 김경수를 넣어봐야 해볼 만하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희생을 김경수 의원이 각오를 하고 이제 간 겁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호 후보가 만만치 않아요. 이미 지난 보궐선거 때 확인했던 것처럼 바닥을 쓸고 댕기면서 하는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근데 경남이 좀 넓죠. 이번에 다 쓸고 댕기긴 시간이 만만치는 않을 거고. 빗자루가 좀. 그리고 어쨌든 김경수 의원이 갖고 있는 에너지. 정말 따뜻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넉살 좋은 김태호냐, 사람 좋은 김경수냐, 요걸로 잘 갈 것 같아요. 우리 밥 싸게 내게 해요. 예? 하죠 뭐. 전에는 사주신다더니 이제는 내기하자고 그러시네. 제가 원래 내기를 좋아해요. 오케이. 잠깐 내기 그러면은 김경수 의원 가능성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보시는 거고. 우리 거라고 봐요. 이길 거라고. 전효옥 작가님은 사실상 어렵다 보시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번에 김경수 의원이 저는 이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때 대처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요? 위기가 터졌을 때는 첫 단추. 즉 처음에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그러다가 다음 날은 또 뒤집어 가지고 말하자면은 뭐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좌관 관계도 그렇고 문제는 말을 뒤집으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 가지를 위기 상황에서는 밀고 나가야 돼요. 자, 지금 말 뒤집은 겁니까, 박용진 의원님? 김경수 의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말을 뒤집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분명하지 못하게 한 건 맞죠.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 뒤집었다,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진 거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만큼씩을 이제 대답을 물어보는 하는 만큼만 대답하다 보니까 마치 뒤집는 것처럼 보여진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전 작가님하고 저처럼 대변인을 해본 사람들, 오랫도록 이런 역할을 해본 사람들은 이걸 이만큼을 가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더 말썽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뭐 먹었어? 그러면 뭐 먹었는지만 대답하죠. 그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질문만 대답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의원에게 그거를 다 책임지도록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약간 좀 부당하다고 봐요. 글쎄 공당의 대변인도 굉장히 무거운 자리지만은 경남지사도 엄청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위기 관리를 대변인급보다 못했다는 거는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날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날에 왔다 갔다 한 점이에요. 한번 연기한 거. 그렇죠. 진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김경수 의원은 서울에 와서 불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소문이 그냥 기자실에 쫙 도는 거죠. 소문이 돌았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진주에서 서울로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출마한다고 했어요.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출마를 할 것인가 불출마를 할 것인가를 하루 사이에 이렇게 폭풍우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선거에서 힘듭니다. 박 의원님. 네. 그건 맞아요? 그날의 혼란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부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본인도 실제 결단을 했다가 다시 그걸 당을 위해서 뒤집는데 전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면 김경수의
이 당을 위한 헌신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마하려고 했던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면 따놓은 당상이 아닌 자리에 본인이 희생해서 나가는 거고 또 이거를 내가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과 당을 분리시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도 당의 요청이에요. 드루킹 사건만큼 복잡하네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주민 청장은 사업 안 해요? 서울경찰청장도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허술한 수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수습을 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런 것 때문에 김경수 의원에게 더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란다. 이 청장. 이 반성도 엄청 하셔야 되고 오죽했으면 그 경찰청장이 말조심 그리고 경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질책을 했겠어요. 이분도 똑같아요. 야 김경수 의원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왜 모든 걸 김경수 뒤집어 씌우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오늘은 첫 단추론으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 분께 오늘의 노래 신청곡도 하나씩 받아놨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좋은 신청곡 하나 뽑아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뉴스다 전효옥 작가 박영진 의원 전효옥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방송 대상 얘기를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의 문자, 응원 문자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저희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